네. 그러면 먼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오늘 아침 방송 같이 하시죠. 우리 권순우 팀장님 모시고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일 있나 봐요. 예, 녹화 있어가지고요. 살짝 빨간 넥타이. 예. 넥타이를 왜 매셨을까? 저 정도 보이게 하시려면 녹화할 때는 벗어야죠. 벗어요? 예, 출근할 땐 추우니까. 오늘도 춥긴 춥더라고요. 네. 녹화할 때 먹고 출근할 때 춥다. 네. 뭐 운율이 맞는 것 같아. 라임이 좀 되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뉴스3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네. 살펴볼까요? 예. 이제 저도 저기 바뀌었네요. 화면 나오는 걸로. 짱짱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섭섭해요? 아니 뭐 김프로님이 강하시니까요. 아이 또 그게 무슨 소리야? 세야. 권 팀장님이 뜨는 해고요. 우린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아시잖아. 그거 얼마 안 남아요. 예. 한국은행이 그 내년 세계 경제 특징 리스크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내용 좀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후의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년도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얼마나 안 좋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1차적인 거고, 그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다음이 좀 어떤 식으로 새로운 경제가 안정화가 될까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일을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랑 유럽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미국도 좀 안 좋았었고 유럽은 재정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공백을 메워줬던 곳이 중국을 비롯해서 이른바 브릭스라는 신흥국들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신다면 그때 뭐 차화정이라든지 전차군단이라든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식들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네. 그러면 그때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거의 한 2,000선에서 박스권을 한 10년 동안 형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차화정, 전차군단, 뭐 철강 이런 조선 이런 데는 주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대로였지만 거기서 성장 기회가 맞아요. 있었던 부분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내놨던 그 요인들은 뭐였냐면은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미국, 유로 지역, 중국 등 주요 국가 신흥국 경기가 2023년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회복 국면의 양상이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전은 선진국이 좀 부진할 때 신흥국이 좀 나가주고, 신흥국이 부진할 때 선진국이 좀 나가주고 하던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지금 한국은행의 분석 내용이에요. 네. 그 내년에 미국의 경우에는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지만 잠재 성장률은 좀 밑돌 것 같이 보이고, 가장 안 좋게 보는 데는 유로 지역인 것 같아요. 유로 지역은 공급 수요 부진과 금리 인상 충격에 역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일 변수가 큰 거는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관련한 부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네. 1차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지역을 이제 중국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여전히 취약하고,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굉장히 둔감해진 측면이 있지만 네. 여전히 신흥국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능력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요. 혹시라도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이 부분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글로벌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은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신흥국은 그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분절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 요인이 되고, 두 번째는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세 번째는 경상수지 적자 상태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좀 꼽았습니다. 김프로님은 혹시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처럼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이후에 만약에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세요? 전 미국을 제일 좋게 봐요. 네. 네. 중국은 뭐 성장률로는 뭐 미국을 뭐 넘어서겠지만 그 중국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아직은 덜 노정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사실 별로 크게 뭐 조금 보면 인도, 근데 사실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진단과 한국은행의 진단과 의사 진단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네. 의사분들 가만 보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이렇게 하면 위험할 거고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겁을 준다고. 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걸 정확히 예측했으니까 본인 책임이 없죠. 오히려 잘 된 거죠. 그리고 예. 만약 하다가 잘 돼. 그러면 본인이 잘해서 잘 치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되게 고마워한다고 의사한테. 마치 그만할까요? 아니야, 계속해. 네. 그래서 한국은행 역시도 이 비슷하게 안 좋은 것들만 얘기해놓고 나중에 좋아지면 뭐 우리나라 정부나 뭐 이런 데 잘한 거고 만약에 안 되면 그대로 예측한 대로 가는 거고 저는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 중국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정프로 23년 이 방송은 성지가 계속 한 10년 동안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더니 이제 노선을 바꿨나 봐. 중국 쪽으로. 내년에 중국이 네? 성장 엔진을 달게 돼 있습니다. 내가 2대1로 이긴다 그랬잖아. 어디요? 축구 얘기 나중에. 아. 네. 근데 심리가 저는 확실했잖아. 그 김프로님 의견하고 정 대표님 의견 조금 섞어서 보면은 네. 아까 그 한국은행이 미국, 중국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분절화 얘기를 했었고 네. 그 김프로님은 지금 미국을 좀 좋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미국을 좋게 봤을 때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빠지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견제를 했을 때 그 분절화로 나타날 수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빠진 자리를 대체하는 누군가. 네. 거기서 좀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 번째에는 저 배터리 관련한 뉴스를 좀 준비했는데 그건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네. 그 얘기로 전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요즘에 또 조영남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조영남 교수님과 함께 중국 이야기 좀 그러니까요.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박이죠, 대박. 아주 대박이죠. 대단합니다 그분 진짜. 네,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면 조영남 3%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시리즈를 시작하죠. 한 네. 10회 정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와. 우리 김프로님도 참석하시잖아요. 한번 오신다는 거 알고 있던데. 아니 조영남 교수가 정프로를 꼭 집어서 나 정프로랑 하고 싶다 그랬다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아, 지금 그 본인 방송 홍보하시려고 그 중국 본인 방송이라니. 아니요. 3% 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딱 잘 될 거라고 얘기한 게 그 복선이었는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까? 예, 거의 한 10수 앞을 내다보는 광고 정신. 12수가 보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균열이 보이네 둘이. 균열이 보여? 아니요. 예, 아닙니다. 그 포석일 줄이야. 예. IRA 앞에 삐걱대는 대서양 동맹이라는 제목의 뉴스인데요. 이게 그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인데 한국에서 별로 관심을 못 받는 뉴스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통상 정책엔 두 가지 큰 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예요. IPF라고 부르는 거. 네. 이 부분에는 이제 한국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들을 많이 가지셔요. 근데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축이 그 미국하고 유럽의 무역기술위원회 TTC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근데 TTC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걸 IPF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TTC가 좀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TTC가 지금 오늘 미국과 유럽의 TTC 회의가 개최가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IRA 얘기가 굉장히 세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EU에서 지금 IRA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미국의 IRA는 우리가 국가보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맞게 적용할지 재고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니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도 할 거야. IRA 니네 나라에만 좋은 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EU 차원에서 우리 국가보조금책이 어떻게 할지 다 만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숙제를 하면서 경쟁 열의를 경감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일해야 할 것. 이 말도 되게 돌려서 얘기한 건데 네. 유럽에서 숙제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쟁 열의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는 그 열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미국에서 경쟁 잘하고 있는 거 알겠어.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우리 거 채울게. 라는 얘기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면서 맥이더라 보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니 그 뭐 아니 우리가 뭐 니네를 위협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족해가지고 우리 방패 더 쌓을 테니까 알아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BMW가 미국에다가 전기차 공장 짓는다 그랬다 독일 정부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독일 재무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우리 가치협력국인데 그러면서도 엄청난 보호주의 경제 정책을 하고 있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독일은 무역 전쟁 나서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경제 외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뭐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 얘기도 뭐냐면은 여기에 에너지 가격 등 유럽연합의 훨씬 높은 요구 수준은 미국의 경쟁 왜곡만큼이나 위험하다. 그 얘기는 유럽연합의 요구 수준이 높아라는 얘기는 우리 그래서 보조금을 줘야 되겠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TC 쪽에서는 미국 뭐 그렇게 하겠다면 우리도 보조금 올릴 거고 뭐 할 거니까 알아둬. 라는 얘기를 하면서 TTC 회의를 앞두고서 그 유럽에 있는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굉장히 날선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와 국회 합동대표단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네. 가서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부의 그 법이 만들어졌으면 그다음 정부의 행정 규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올해 연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하위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 부분이 좀 미국 정부가 공감을 하고 있고 실무 협의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종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라는 다소 좀 보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다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못할까 봐 그러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 TTC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좀 국회와 정부 합동대표단을 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북미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사용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예, 네. SNE 리서치가 10월까지의 북미 전기차 사용량을 조사를 했는데 네. 한 61% 정도 전체적으로 61%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순위로 보면 1위는 파나소닉입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 때문에 그래요. 네네. 테슬라 때문에 점유율이 48%고 예. 점유율은 2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여기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작년보다 24% 정도 증가를 했고 여기서 좀 위협적인 숫자가 CATL이에요. CATL이 3위인데 작년보다 무려 431%가 늘었어요. 이것도 테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테슬라가 참.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내년 자동차 시장에서 북미 전기차 시장은 네. 테슬라 중심으로 가던 거에서 현대차라든지 GM 포드라든지 이런 기존 OEM들이 전기차 시장을 얼마나 점유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 전까지는 좀 제대로 된 전기차가 없었는데 이제 23년 되면은 좀 준비된 전기차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SK온 같은 경우도 배터리 사용량이 646%가 증가를 했어요. SK온. 예, 삼성 SDI도 282%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좀 시동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럽의 TTC라든지 IRA 후속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회사들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TTC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저게 앞으로 개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예. 근데 어쨌든 이 2차 전지 산업의 필수 핵심 부품 소재들 네. 이거는 뭐 좋을 수밖에 없겠네, 저건. 어떻게 해서든지 뭐 가루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양극재도 그렇고. 예.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블럭 혹은 뭐 이렇게 담을 높게 싸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썩 좋은 건 아니죠. 안 좋지. 안 좋죠.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안 좋지. 근데 이제 그때까지 특수를 노릴 수는 있겠지. 아 잠깐. 잠깐이든 뭐 기간적으로.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전에 그 중국이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먹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IRA 때문에 중국이 좀 견제받는 품목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게 배터리도 그렇고 뭐 네네. 태양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노리는 측면에서 이런 뉴스들은 좀 공급망 관련한 뉴스들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부동산 시장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죠?
둔촌주공. 아 둔주라고 해요? 둔주라고 하죠. 예, 둔촌주공 아파트 단군 이래 사상 최대 재건축이라도 부르고 뭐 말도 그 많고. 당군 할아버지 이럴 때만 꼭 나와 어떻게 된 게? 최대 재건축이에요 이게? 뭐 그렇죠. 이제. 아. 예, 근데 여기서 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이게 정식 이름이. 아 새로 이제 짓게 된 아파트 이름이 예. 올림픽파크 포레온. 예, 이거 이름 관련해서도 굉장히 슬픈 사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고 네. 뭐 이름 정하는 데만도 뭐 몇 번을 선거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 지금 굉장히 짧네. 올림픽파크 포레온. 네. 보통 요즘 한 열 몇 채씩 되잖아요. 그 시어머니 못 찾아오시게 하려고 이름 길게 짓는다는 얘기가 좀 있었죠. 네. 이게 오늘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내일 1순위 8일에 2순위 일반 분양을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1일부터 4일까지 그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만들었는데 한 13,000여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꽤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왜 둔촌주공이 빅이벤트냐면은 둔촌주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미분양 나면 그 다음 어떡할 거냐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미분양이라는 얘기가 되지. 그렇죠. 여기가 단지가 되게 크고 네.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부동산 규제 중에 그 중도금 받을 수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출. 예. 근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작은 평수의 비중이 꽤 높아요. 네. 그래서 분양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 안 되면은 그 뒤에는 답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둔촌주공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유가 둔촌주공 가서 청약하셔라 이 얘기를 드리려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둔촌주공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둔촌주공보다 입지가 안 좋은 단지들은 그렇지. 좀 자금난에 허덕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전문가들의 관심들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일단 부동산 경기 전망이 어두워진다면 PF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둔촌주공이 부동산 경기의 시금석이 될 것. 1차적인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일단 전문가들은 일단 미분양은 좀 안 될 거다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긴 해요. 뭐 박합수 건국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둔촌주공은 일반 분양 규모가 한 4,786가구로 서울에서 전무후무한 물량이다. 그리고 사실상 강남 아파트가 돼 있는 마지막 랜드마크 아파트다. 뭐 교통, 주거, 편의시설 등 뭐 다양한 측면에서 뭐 굳이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거기 뭐 임병철 부동산알 114 리서치 팀장도 올해 서울 분양 물건이 워낙 적기도 했고 둔촌 주공을 기다리면서 통약 통장을 아꼈던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는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 둔촌주공에서 미분양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측면이 많아요.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는. 그러면서도 이게 안 되면 둔촌주공보다 입지가 안 좋은 곳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되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요 근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설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막 그때 동부건설 이런 데는 난데없이 막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그리고 KRX 건설업 지수가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6%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코론글로벌 이런 데는 90% 이렇게 올랐고 금호건설, 서희건설 이런 데도 뭐 30%, 15%막 이렇게 여기 올랐어요. 들어가는 건설사들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코론글로브는 저기죠. 그 빈살만 관련이지. 예.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부동산 건설 여기가 부동산 경기 악화, 레고랜드 PF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재 네. 가격 인상 때문에 건설 쪽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좀 단기적으로 급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둔촌주공 결과가 오늘 건설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오늘 나와요 결과는? 아니 안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분위기나 집계 중간 집계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에도 좀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주가 되게 좋아서 오른 것 같진 않아요. 뭔가 펀더멘탈하게 좋아서 오른 것 같진 않고 일종의 테마성으로 좀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둔촌주공이 센티멘탈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네. 100% 미분양이라는 분들도 꽤 있고, 그죠? 학군 얘기도 있고. 와 둔촌주공은 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2개예요? 엄청 넓어요. 12,000세대예요. 그런 걸 초품화라 그러잖아. 아 그러니까 뭐 야, 아파트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2개가 들어갈 수가 있지? 둔촌 초등학교, 위례 초등학교 2개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어떻게 정부로 한번 도전해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그 미분양 아니 촉발하시는 건가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 여러분이 저 시키면 한번 저는 어쨌든 네? 통장이 있고 무주택에 애 셋이고 와. 뭐 하면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겠네. 자 여러분이 시키시면 하고 여러분 안 시키시면 안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의 의견 한번 전 받아보겠습니다. 금융시장 요동치겠어. 이거 네. 정프로 들어가는 순간 저거 미분양이 100%인데. 자 여러분 의견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와, 오늘 채권 금리 좀 움직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유 이거 어떻게? 그 청약 신청하는 법은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주.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